그리고 알볼로 자체에서도 되게 대단한 결정들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뭐냐면 6개 정도의 임차를 해서 쓰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월세로 몇 천만 원이 나와요.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월. 브랜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라고 하면 월 5천에서 7천 정도 나가는 월세를 내시겠습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30억 정도 되는 빌딩을 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점포개발 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건 건물 사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안 떠나요, 알볼로는.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이제 뭐 다 하면은 100명이 넘어가는데 밥을 그 골목의 동네 가게들에서 순환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다 예약을 해요. 11시 예약. 11시에 예약을 하는데 메뉴까지 예약해요. 5명 직원들만 평생 예약하시라고 하시겠습니까? 5명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막내니까 예약을 하겠어. 이러면 하시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 5명 예약하는 거. 식당 어디 가는 것도 짜증날걸요? 근데 저희는 70명, 80명 되는 본사 인원들이 다 사전 예약을 해요. 메뉴까지. 그걸 문화로 정착시켰어요. 알볼로에서. 그게 왜 동네에 도움이 되냐면 가게들은 알볼로 직원들이 한 번 와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날 매출이 끝나요. 이 상권은 20만 원, 30만 원 먹어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손님도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잘못 이상한 짓 하는 게 뭐냐면 예약 안 하고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게 작은 가게 가가지고 예약 안 하고 20명 가가지고 주모 다 줘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큰 차를 해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매장은 컴플레인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객이 안 와요. 다른 손님을 못 받죠. 재료 똑 떨어지고 컴플레인 커지고. 그래서 예약이란 문화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약이란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약을 1시간 전에 하고 메뉴까지 정해서 주면 사장님들이 우리를 오면 세팅이 돼 있고 10분 만에 먹고 나가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리스크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리스크인 거거든요. 변동폭이 큰 게 리스크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게 리스크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이 매출이 이만큼 높고 내일이 매출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안심하거든요. 눈에 비주얼빌리티가 생기면 사람들이라는 건 안심하거든요. 외식 매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약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창원 부장님 빨리 사원에 예약하시고요. 아무리 큰 식당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볼로 빌리지가 그렇게 4년 동안 지역사회 공헌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여러분들은 재무하시는 분들은 자산 가치를 순수 자본의 가치가 실제 기업의 총액이다. 기업의 가치라고 보시겠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되게 중요한 기업 가치거든요. 알볼로는 매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인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래서 알볼로가 그래서 공격을 안 받고 알볼로가 이런 활동들의 기반이 되니까 소비자들, 점주님들로부터 큰 공격을 안 받는 거고 그게 구력이 쌓이고 하면서 결국 큰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외부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기업이 얼마인지를 묻는 작업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머리가 제대로 박힌 VC,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알볼로의 브랜드 가치를 아마 엄청 크게 쳐줄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비즈니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 가치가 커지고 이거를 사실 제가 중간에 복잡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이유는 자본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시장이 없다는 의미는 산업이 성숙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이 안 생기는데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냐 안 하냐예요. 그 투자자들이 동네 형, 아빠, 엄마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기업을 키워서 하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 영역, 그리고 주식 상장, M&A 이런 쪽에 자본시장이 있냐 없냐는데 우리가 없잖아요. 이 시장이. 회사를 아무리 키워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파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팔더라도 가치를 아주 덤핑 취급받고 IT는 사람 2명밖에 없는데도 10억, 20억 밸류의 기업이 돼요. 투자를 그렇게 받아요. 근데 가맹 프랜차이즈는 100개 매장이 있어도 5억에 사겠대요. 이게 현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거고 자본시장이 성숙되려면 재무적 가치도 충실해야 되지만 문화를 만들고 단단한 소비자 그 어떤 마음을 끌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거죠. 뚜띠빌리지는 뭐냐면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알볼로 마을을 영감을 받으셔서 내가 일산 행신동에 아주 골목에 있는 뚜티쿠치나라는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뭐 외형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하기 좀 어렵고 여기에 이렇게 가게를 2개, 3개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공간도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키친 공간 그리고 세미나 공간. 이걸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평생까지 아니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외식업을 하면서 문화적 가치,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 가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래요. 네.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비어 있어요. 월세는 150만 원씩 나가는데. 근데 동네 발전소라는 곳이 알볼로랑 같이 이런 마을 만들기를 하고 브랜드 제고하고 지역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서 어떤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영감을 받으셔서 조합원으로 들어오면서 원하지 않게 갑자기 뚜띠빌리지라고 해서 골목 프랜차이즈의 첫 가맹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가맹점 계약으로 해서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좀 달라요. 정식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이 개념적으로 프랜차이즈잖아요. 부를 때 골목 프랜차이즈로 부르는 것 뿐인데 그래서 지금 뚜띠빌리지라고 만들고 우리 사무국이 다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뭔가 지금 마을 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로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동네 야학당, 솔로 야학당 그쪽에서 하려고 지금 다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돼서 잘 되면 또 다른 골목으로 갈 거고 골목의 가맹 점주님들은 저희 지역에서 우리가 동발 사무국이 만들어 온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거에 맞게 나도 조금씩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빌리지 조합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골목 프랜차이즈라는 이 개념 듣도 보지도 못한 개념이고 이거 사기 같잖아요. 근데 열심히 지금 젊은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 가치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저를 따라오시고 제가 좀 더 성공하면 분명히 동네 발전소가 자연드림 같은 협동조합으로서 서비스 협동조합으로서 아마 꽤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저기 농협만 있고 저희는 생협만 있고 한데 이런 서비스 협동조합으로서 뭔가 골목마다 있으면 얼마나 근사해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고민하고 이런 협동조합. 이거 생략할게요. 프랜차이즈는 더 이상 특권이 아니다. 성공의 공유다. 이런 미싱 왜 만드는지 다 아시죠? 이 싱거라는 사람이 프랜차이즈의 시초예요. 그래서 알파랩이 하려고 하는 거는 교육과 브랜딩 미디어에 대한 사업을 조금씩 하면서 균등적으로는 엑셀레이팅 혹은 회사를 만드는 컴퍼니 빌더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아까 소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좀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건데 이것만 하고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브랜딩 미디어를 왜 그쪽 영역을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에는 되게 아이디어는 많은데 제 아이디어가 되게 IT에 접목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이 아이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란 거는 파트너. 내가 이 아이템을 하는데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팀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근데 고민한 게 그래서 사업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의 고민을 저는 딱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산업에서 왜곡되어 있거나 낙후되어 있거나 비효율적인 영역이 뭔가.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3개. 교육하면 떠오르는 회사 한 군데밖에 안 떠오르죠. 학교에서는요. 프랜차이즈 관련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을 완전히 소사 취급해요. 교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전공 자체가 미국에는 거의 없어서 프랜차이즈 교수하는 거는 다른 전공을 하시다 하는 거고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을 아주 우습게 봐요. 교수님들이. 제 지도 교수님이 그래요. 무슨 프랜차이즈 말이 완전히 이제 설거지 하다가 이거 사장 되는 애들 뭐 이런 식이에요. 개념적으로. 프랜차이즈 엄청 무시해요. 그래서 상하탑에서는 이론화가 안 돼요. 프랜차이즈가. 지금 이론화라고 해봤자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그래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요새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분위기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산업이 성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박봉해, 시간 없어, 맨날 외근해. 당연히 누구라도 공부 안 하겠다. 네, 공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이 교육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좋은 교육이 아니죠. 받을 만한 교육이 없어요. 두 번째, 브랜딩. 말이 브랜딩인지 우리 쉬운 용어로는 창업 컨설팅이에요. 이 창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분들이 다 창업 컨설턴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다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류예요. 우리 외식 시장의 주류예요. 왜 점포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왜 그게 비즈니스가 되고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브랜딩 시장의 혁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미디어 하면은 여러분들 3대 잡지정 저기 보이네. 이제 손 협찬은 가끔 해줄 욕하면 안 되는데 볼만한가요? 가끔 볼만하죠. 근데 대부분이 90%가 광고예요. 예. 이 방송을 주류들은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는 안 보더라고요. 페북은 봐서 돌려서 욕을 하지만 유튜브는 안 보더라고요. 조회수가 50인데 우리도 안 보는다는 건데 그러면 괜찮거든요. 전 미디어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콘텐츠예요. 교육, 브랜딩 다 콘텐츠예요. 미디어까지. 볼만한 미디어가 없어요. 미디어가 좋아야지 시민의식이 생기고 사람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면서 변화를 만들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계에서 낙곰수가 가진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 미디어. 정말 딥하게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책을 만들고 성숙된 시민 정신을 만들 때. 프랜차이즈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미디어들이 좋은 역할을 자정자구경과 어떤 시민의식을 깨우는 역할들을 못했기 때문에 광고로 다 도배된 그런 미디어들이 지금 주류 미디어가 되고 그마저도 다 종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이에요. 종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바일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어야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과 브랜딩의 미디어에 그냥 새로운 일을 조금만 하면 시장이 열리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근데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감사하게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브랜딩을 하게 됐어요. 브랜딩이 너무 그 아이템이 혁신적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지금도. 근데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 3분의 1이 끝났는데 이 사업은 성공하려면 여자가 출산을 하는 고통의 그런 정도로 해야지 브랜딩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리모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리모는 그래도 애를 낳으니까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은 성공하려면 내가 한 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오너의 뺨을 때려야 돼. 제가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 받는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 사업은 성공하려면 내가 한 발짝 더 가야 되고 사장님은 더 절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서로. 책임감, 의무감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높이려면 조금이라도 초기 기업에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돈이 아니라 네트워킹이나 역량이나 이런 거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면서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투자금은 없습니다. 현재 벌어야 돼요. 엑셀러레이트는 보통 네이버를 만드시고 다음을 만드시고 뭐 이런 위대하신 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거든요.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 500억 벌면 또 사업하고 싶어요? 500억 벌면 보통 투자하고 후황 양성하거나 제주도 내려가 살고 싶지 비즈니스 또 하고 그 끔찍한 비즈니스 하기 싫거든요. 저 돈발 때문에도 소스럽게 돈발 꿈꾸면은 군대 꿈까지 느껴지거든요. 어휴 다행이다 말해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후배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엑셀레이팅은 그런 거고요. 제가 알파랩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두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뭘 만들 거냐면 좋은 프랜차이즈는 제대로 된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좋은 프랜차이즈 될 수 있도록 빠른 길로 안내하는 일. 지금은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초에 제가 그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드는 커뮤니티나 제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줄 거라 믿는 건데요. 제 개인적 역량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더 적어진 좋은 기업들은 확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독립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독립 브랜드들인데 독립 브랜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안 성장해야 돼요? 독립 브랜드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외식업의 문제는 성장이라는 방식이 다 프랜차이즈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브랜드는
직영 전문으로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브랜드는요 지역에서 1등 먹으면 돼요. 매장을 키우면 돼요. 여기 저기 이 부장님 계셨던 데가 월 8억을 찍는 그 단일 매장에서 찍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것도 매출이 100억이에요. 성장 그렇게 하면 되죠. 뭘 굳이 프랜차이즈 해요. 그 지역에서 1등 먹는 성심당, 이성당 같이 스토리와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의 1등 기업으로 가는 것도 성장의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의 방법이 꼭 프랜차이즈나 외식업은 아니에요. 외식업으로 시작했지만 푸드 컨텐츠로 갈 수도 있고요. 테크를 붙여서 푸드 테크로 갈 수도 있고요. 식품과 유통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왜 국내에서만 오픈을 해요? 어떤 브랜드는 어떤 것 때문에 해외에서 나가서 성공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직영점으로 클 수도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개인 브랜드들이 더 많아지는 생태계를 다양한 성장의 유형을 도와줘서 다양한 선택지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게 하고 알파랩 커뮤니티에서는 그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나머지를 서포트 줘야 하는 거예요. 자본을 비롯해서. 그러면 개인 브랜드들, 알파랩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모종의 가상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독립 가능한 가맹점이죠. 영속적인 가맹점이 아니라. 그래서 알파랩 비즈니스 자체가 그 하나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생태계. 개인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은 우리 외식업에 대한 시장은 제가 경험한 회사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올찬 도시락을 하면서 자영업과 프랜차이즈까지 경험했고 공부도 했고 현장도 있었고 현장에서도 조리 서비스를 해서 제가 오랫동안 거기 성공을 하고 오랫동안 어떤 다 스페셜리스트가 되진 않았지만 저의 장점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기업과 기업의 성장 단계도 다 있었고 여러 유형의 기업을 다 경험했어요. 우리 외식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배움과 실무도 같이 배웠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들은 거고 제가 지금 이런 기업들을 사분면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의 유형을 경험했는데 저는 이쪽에 시장이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브랜드 가맹 모델이라고 했는데 다 브랜드 반직영, 다 브랜드 반가맹이라 표현하셔도 돼요. 이 시장을 개척한 데가 있나요? 아유 그 놀부 같은 데들이 막 브랜드 수십 개 만든 거 말고요. 이런 유형의 시장이 있었나요? 이런 기업이 있었나요? 전 이런 기업, 이 영역에 비즈니스를 알파랩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알파랩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예, 여기 이해되세요? 투표가? 그 다음에 외식업의 대안 모델을 하나 더 찾아봤어요.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를 같이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판받는 프랜차이즈는 시장경제에 있었어요. 이 시장경제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쵸?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이 플랫폼으로 종속시켜야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존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프랜차이즈 모델이에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는요. 헤드쿼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힘이 같아요.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 예를 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합원들이 다 같은 힘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개념인데 망할까요? 협동조합이 망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쉬운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뿌리는 활동가들이 만든 경제예요. 활동가라고 하면 운동가들 말하는 거예요. 자활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 노동조합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접목해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니까 사회적 경제를 외칠 때 경제가 빠져 있어요. 경제를 외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보다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하는데 그게 소비자들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본인들의 가치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부정적인 톤으로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망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그렇게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서도 협동조합도 결국은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엮어야 될 플랫폼이 필요한데 플랫폼은 돈이 들거든요. 공유FC가 왜 여러분들 참여를 계속 독려하겠어요. 협찬사들이 회원수를 보고선 우리에게 협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건 항상 작든 크든 필요하거든요. 이런 비즈니스에서.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 마찬가지.
근데 이게 비용이 커지거나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말만 협동조합이지 말라 죽는 협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라 죽는 협동조합이 많아요. 비효율적이죠, 느리죠. 협동조합의 특징이 좀 있어요. 좋은 점 말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투자가 위축돼요. 자본가들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협동조합은 n분의 1로 지분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자기 인건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안정지향적으로 일해요. 그 안정지향적인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기업에 끊임없이 투자하기 어려워요.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 어떻게 개념을 잘못 활용하면 협동조합이 이렇게 뽑기만 있는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뭘까 이런 건데 이게 없어지고 상호간에 연결이 되는 모델 이게 뭘까? 저는 지금 그 답을 블록체인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답이라고 확신은 못해요. 저는 비트코인은 일체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에서 가까운 사람이 100억을 번다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쌈의 가치로 돈 버는 게 행복하고 그게 자존감을 높인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뭐 100억 진짜 준다고 하면 또 얘기 다를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전혀 관심 없어요. 진짜로. 아니 비트코인에. 하지만 비트코인이 작동하려면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 블록체인이 작동하려면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블록체인의 개념적인 게 저거거든요. 집중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어떤 그 균형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탈중앙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블록체인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협동조합으로도 지금 우리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이게 이제 막 개념이 떠오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협동조합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세상이 빨라가지고 내가 지금 소셜 프랜차이즈 외치고 다녀가지고 막 이런 패턴 FC 연관 쓰게 서는데 내년도에 소셜 프랜차이즈 외쳤다가 지금 뒤통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다 망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빨리 개념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예견자처럼 블록체인 프랜차이즈가 나타납니다. 이미 있나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들끼리 협력하는 모델 개념적으로. 제 개념을 도식화하면 이래요. 브랜드가 시작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독립 브랜드, 자영업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발화하고 성숙하고 초월 단계 가고요. 저는 이 도표에 제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 앞단은 스몰, 이쪽은 소셜, 이쪽은 쉐어링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영역의 플레이어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영업 커뮤니티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요. 여기 다 그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700만이 자영업자예요. 넓지만 얕아요. 자영업자들은 돈 때문에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깊이가 얇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토대가 X축이고 Y축이 확장적 토대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는 비즈니스가 소셜 프랜차이즈고 커뮤니티라는 거는 신뢰를 말하는 거고요. 신뢰는 결국 우리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커뮤니티화가 돼야 돼요.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 브랜딩이기 때문에. 근데 프랜차이즈들이 공격받는 이유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공격받을까요? 돈을 본사가 잘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죠, 현상은. 내면을 보세요. 불투명하고 효율적이지 않고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문제, 교육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그 다음에 서로를 믿지 않는 거,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커뮤니티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브랜드가 오픈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본사가 뭘 해도. 매출이라도 좋으면 입을 딱 오바라고 하시죠. 하지만 뭐라도 좀 문제되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사스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본사가 돈 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갖는 브랜드를 브랜딩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화 시키는 작업. 공유FC가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 속도를 나름 늦추면서 가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우리도 성장이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깊이를 만드는 기간을 커뮤니티로서의 신뢰를 만드는 작업을 더 깊게 할수록 더 오래 점프할 수 있다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쉐어링, 공유의 관계. 이 공유의 관계는 아까 우버나 B&B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공유는 나눔과 돌봄의 가치고 더 디테일하게 하면 포콜라레라는 영성적인 관계예요. 사이비 같죠. 뭐냐면 서로를 그냥 믿고 경제를 일으키는 초월적인 경제 공동체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요. 포콜라레라는 걸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더 그 용어 자체가 더 커뮤니언, 아니 더 커뮤니티 오브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공유 경제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해석이 돼서 들어왔는데 카톨릭 정신에 시작한 질문 안 봐도 되겠다. 아, 다행이다. 그래서 그 공유 경제 개념이 사실은 외국에서 왔을 때는 아까 말했을 더 커뮤니티 오브 커뮤니언이라고 그 지금 말하는 나눔과 돌봄의 포콜라레에 대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건 서로를 믿고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얘가 무슨 기술이 있건 기술이 없건 서로 공동체가 돼서 경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술이 뛰어나고 얘가 제품이 좋아야지 비싸게 팔 수 있고 나한테 비싸게 팔고 자본주의 원리는 제품의 가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돈의 가치잖아요. 근데 포콜라레라는 가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믿고 공동체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안 번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족한 걸 가지고 구매를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저도 설명을 잘 못해요.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는 게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이고 이 면적, 단면적, 이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면적을 높이고 무한대로 만들면 그게 초월적인 무한대로 만드는 게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이런 표를 만들고 개념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더 커뮤니티 만드세요. 더 커뮤니티. 더 공동체를 만드시길 바래요. 영업을 하든 구매 활동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진짜 봉사 활동을 하든 뭘 하든 강하게 신뢰관계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시고 그래서 further community 해서 결국은 브랜딩 쉐어링으로 귀결을 시키시면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게 프랜차이즈죠. FC. further community가 프랜차이즈고요. BS는 뭘까요? 브랜딩 쉐어링인데 뒷장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베스트 석세스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공을 얻으실 거예요. 소셜 프랜차이즈 하시면 사기꾼 같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길어서요. 질문은 2개 정도만 받고 마무리할까요? 2개만 받고 프랜차이즈의 개념에 블록체인을 이제 적용시킨다는 게 사실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팅이라는 모델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커뮤니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거기에 가치를 코인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 블록체인 모델을 적용한다는 개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 구성원한테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 아이템을 낚아채시려고 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평생 할지 모르겠어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개념적으로 그냥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의 본사와 가맹점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움직여지거든요. 물류 이런 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출이 올라야 되고 본사는 물류가 높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리워드 개념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움직이시는 거. 근데 제가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돈이 아닌 뭐 다른 유형의 어떤 참여 활동들 스팀에서 블로그를 해주고 서로 뭐 이렇게 보태해줘서 서로 그걸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델로 설계하지 않을까. 그 꼭 물류를 많이 올려주고 돈을 서로 증식시키는 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프랜차이즈 커뮤니티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참여 활동들 그런 게 뭘까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크레디 형태로 보상해주는 형태. 거기서 말하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코인처럼, 그러니까 뭔가 크레딧을 줘서 그게 꼭 물류로 연동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우리 프랜차이즈 전체 생태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구체화시켜서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코딩 그 코더들한테 물어보면 옛날부터도 개념적인 게 있었던 거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걸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 플랫폼 기반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위에 얻는 게 어려운 거지. 얻어서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아니라 물류나 돈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부의 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에 대한 균형적인 보상,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균형적이고 그런 보상. 지금은 본사가 확실히 이익이 크거든요. 이익 공유형 하더라도 본사가 클 거예요. 저는 본사가 아직 더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기술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협동조합이 가진 문제점을 뭐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 블록체인도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토큰 이코노미라고 그런 걸 외치시는 어떤 분이 그 컬럼을 봤는데 그분의 논리에도 허점은 많이 있어요. 제가 반박하고 싶어요. 그분의 논리가 자본주 사회적 경제가 그 시장 경제 그 문제로 태동했고 사회적 경제가 가진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저기 블록체인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제가 메모해놨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한 명만 대표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없으면 이게 영상이 진짜 너무 인기 없었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예,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 원초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자 알골로의 기획실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강의 안 들으셨나 보네요. 계셨으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좀 진행을 하시고 하신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지금의 경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유해 주신 시선으로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창업이나 요즘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란 타이틀이 되게 많이 붙잖아요. 왜 하십니까? 그게 뭐 말 그대로 더 큰 나의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명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아까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엑셀레이팅으로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엑셀레이팅에서 제일 이슈는 역량이야 키우면 되는 거고 좋은 사람들을 같이 커뮤니티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하는 활동들을.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근데 돈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엑셀레이팅이 작동하려면은 여러 가지 엑셀레이팅이라는 비즈니스가 작동하려면 되게 여러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엑시트 시장이 있어요. 자본 성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키우는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잘 닦아져야 되는데 이 시장이 되게 불분명한 거예요. 맘스터치 이제야 막 또 스펙 상장 맞죠? 직상장했나요? 뭐 이제 뭐 한두 기업 나오는데 이 자본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프랜차이즈 정신을 차렸고 이제 점점 좋은 기업들 나오겠지. 뭐 외식업이 트렌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빅데이터나 IT 기술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겠지. 테크라는 무기를 얹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시장도 점점 생길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공차 기사 보셨죠? 공차 그분 벌써 2번이나 엑시트했잖아요. 그건 남편분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자본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분이 금융권에 있는 남편의 역할이 크고요. 저희 협찬사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치킨 플러스가 왜 이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면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양력이나 여기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하는 이런 관점이 자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언어로 잘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화 쪽을 투자하는 VC 쪽에서 심사역으로 조금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통은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근데 그거를 우리 프랜차이즈에 있는 재무나 기획 쪽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에서 전통 주류 자본시장에서 원하는 용어로 잘 IR을 못해요. 그 용어를 잘 전환을 못 시켜주고 우리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잘 어떻게 설득을 못하는 건데 지금 공차나 그 남편분의 조력과
그다음에 치킨플러스 대표님의 개인 역량 도움으로 자본시장 쪽에 계속 투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엑셀레이팅은 자본시장의 성숙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이 필요한 건데, 돈과 역량과 이런 거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 이제 돈에 고민을 한 건데, 저는 시드머니는 엄청 많다고 보고 있어요. 시드머니, 엔젤 펀드. 그 왜 많다고 생각했냐면, 저희 프랜차이즈 성장한 사장님들 돈이 되게 많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성공 안 하신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회사들의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버시죠. 근데 그 돈을 받으셔서 뭐 하시나요? 부동산, 오케이, 사는 것까지 인정. 근데 대부분 2브랜드, 3브랜드를 급하게 하잖아요. 근데 2브랜드, 3브랜드가 하실 때 엄청나게 실패하시잖아요. 실패하신 이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헝그리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다 직원 시켜서 하거든요. 동기부여 안 된 직원들. 그리고 역량 개발 잘 안 된 직원들이 하시거든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 사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사장이 옛날에 그 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업을 출산과 같은 2브랜드, 3브랜드 사업을 성공시키나요? 근데 그렇게 날리는 브랜드들이 대표님들 제가 좀 보니까 5개 날려먹는 건 뭐 그냥 아주 노멀한 거예요. 5개 한 브랜드당 유무형의 비용으로 따지면 5억이거든요. 25억을 날리신 거예요. 20억 원 요게 시드머니면은 저기 유니콘 기업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드머니가 되거든요. IT로 따지면은 25억 정도면은 IT 기업이 그냥 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시리즈 몇 급의 어떤 그런 큰 돈인데, 우리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5억, 10억 날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날리세요. 근데 그 돈을 좀만 끌고 와가지고 양성화 시장을 만들어서 좋은 엑셀레이터들이 이제는 제가 시작했지만 저 말고도 막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기꾼들이 아니라 좋은 엑셀레이터가 많이 생기면 그 사람들 통해서 혁신을 만들고 좋은 기업들, 헝그리하고 옛날에 이현동님을 닮아있던 그 젊은 시절의 이현동님한테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혁신을 내부에서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외부에서도 자체로 엑셀레이트 사업 비즈니스 유닛을 만들거나 사례 벤처를 만들거나 M&A를 해서 혁신을 만드는데,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무슨 깡으로 계속 자꾸 브랜드를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끌고 와야 되겠다, 땡겨 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 좋은 초기 기업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만 투자해줘도 신나서 뭐 장사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고. 근데 이 질문이 아니시죠? 왜 제가 알볼로를 떠나지 않냐면, 알볼로 대표님한테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을 다녀도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기업체를 회사 다니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일반적인 상식에선. 근데 제가 뭐 돈을 안 받거나 뭘 하지 않고 제 시간 쪼개서 하더라도 오너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4년 동안 할 수 있게 했고, 공유FC도 대표님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왜냐면 주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방수주제 뭐하는 애들 왜 노동조합 만들고 뭐 여기서 뭐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했나봐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 직원 왜 이상한 짓 하냐, 사람들 뭐 모아가지고 실무자들 모아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한테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설득하면서 믿어주시고 하면서 왔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뭐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마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좋은 파트너. 혼자 해서 제가 불을 독식할 수도 있고 제 성공이 담보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작더라도 내 파이가 작더라도 고마운 사람과 같이 그걸 비즈니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공동 창업에 대한 니즈를 되게 많이 가졌어요, 대표님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는 지분을 더 드렸거든요, 저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최대 주주가 아닌데 그런 게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제 비즈니스 그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매장 직원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가 내려갈게요.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